G활류까지 했고요. LSTM을 말씀드릴게요. LSTM은 G활류보다 게이트가 하나 더 많아요. 출력 게이트라는 게 있고요. G활류에서는 리셋 게이트와 업데이트 게이트가 있어서 리셋 게이트가 히든 유닛 계산할 때 얼만큼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를 까먹을지 결정을 하고, 업데이트 게이트는 새로 계산한 히든 유닛을 얼만큼 반영해 줄지를 계산해 줍니다. 근데 출력 게이트라는 게 있는데, 출력 게이트가 여기 5예요. 5인데 이 출력 게이트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이 업데이트 게이트와 리셋 게이트로 계산한 은닉 유닛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게이트를 보내줘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이제 인풋 게이트, 펄겟 게이트라고 부르는데, 이 인풋 게이트가 업데이트 게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펄겟 게이트가 리셋 게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풋 게이트와 펄겟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를 세 게이트를 계산한 다음에 아까 비슷하게 잠재적 은닉 유닛을 계산하고, 그리고 계산한 은닉 유닛을, 여기 C가 이제 잠재적 은닉 유닛인데, 요거를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게이트를 통과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꼭지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수도꼭지를 꼭 잠글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반만 열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다 열어버릴 것인지, 이 게이트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히든 유닛 값을 결정을 합니다. 네, 이게 LSTM이고요. G활류랑 LSTM이 거의 비슷해서 LSTM이 출력 게이트 하나 더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현업에서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G활류와 LSTM 어느 거를 사용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LSTM이 파라미터 개수가 더 많아요. 게이트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파라미터 개수가 더 많죠. 그래서 데이터 개수가 더 많을수록 LSTM을 사용하시고, 데이터 개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G활류를 사용하시면 돼요. 데이터 개수랑 파라미터 개수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컴퓨터의 계산 능력은 사람의 계산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그 주어진 데이터의 패턴을 찾는 일은 컴퓨터가 굉장히 잘해요. 근데 파라미터 개수가 굉장히 많고 데이터 개수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 굉장히 적은 데이터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파라미터의 조합은 많아요. 파라미터 개수가 많다면은, 자, 데이터 개수가 굉장히 적어요. 3개 있다 칩시다. 3개에서 10개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3개에서 10개, 데이터 3개에서 10개에 대해서 성능을 잘 낼 수 있는 파라미터 조합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파라미터 개수가 굉장히 많다면은 적은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을 잘 내는 파라미터가 존재할 겁니다. 분명히 존재해요. 그 파라미터를 찾은 것을 오버피팅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못하는데 주어진 데이터 개수가 굉장히 적어서 그 데이터의 패턴을, 그 데이터에 대해서만 성능을 잘 내는 파라미터 조합을 찾은 거죠. 컴퓨터가 그 패턴을 찾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계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패턴을 찾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파라미터 조합을 마구마구 변경시켜 나가면서 굉장히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을 잘 내는 파라미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오버피팅이고, 근데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류를 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찾는 것은 데이터가 적을 때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가 많을수록 파라미터 개수가 많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말로만 설명을 드려서 좀 잘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파라미터 개수가 많을수록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딥러닝이 파라미터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현업에 가셔서 딥러닝을 사용했는데 데이터 개수가 굉장히 적어요. 저도 이제
실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이제 조언을 해줄 때 느끼는 점들이 뭐냐면은 일단 딥러닝이라고 하면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데이터 기술이 굉장히 적은데 딥러닝을 사용하고 싶다고 해요. 딥러닝이라는 키워드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딥러닝이 굉장히 잘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를 한 10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딥러닝을 사용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되게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딥러닝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우선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되고 데이터가 많은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서는 데이터를 100만 단위 정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는 NLP 같은 경우는 문장을 약 1000만 단위로 사용합니다. 1000만 문장 정도로 사용해서 그 정도가 있어야 딥러닝이 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면 컴퓨팅 파워가 좋아야 돼요. GPU 성능이 되게 좋아야 된다는 게 딥러닝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은 파라미터 개수가 많으면은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시다면은 LSTM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GR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남은 부분이 있는데 남은 부분은 이제 기계 번역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기계 번역은 소스 언어가 있어요. 소스 문장. 이게 한글이 될 수도 있고 영어로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타겟 문장이 있겠죠. 타겟 문장은 프랑스어, 베트남어. 기계 번역을 생각했을 때 서로 다른 언어들 간의 번역을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각각의 X는 하나의 단어들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영어 단어들이 존재했을 때 한글 단어를 생성하는 경우를 생성해 볼 수가 있죠. Y가 한글이고 X가 영어입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재현신경망 2개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재현신경망은 인코더 역할을 합니다. 인코더 역할을 하는 재현신경망은 이 영어 데이터 X, 영어 데이터를 영어 문장을 인코딩을 해요. 끝까지 인코딩을 합니다. 끝까지 인코딩을 하면은 가장 마지막 단어까지 인코딩을 했을 때 히든 유닛은 이 X1부터 XTA까지의 단어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은닉 유닛이에요. 이 은닉 유닛이 컨텍스트 유닛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히스토리 유닛, 이 은닉 유닛은 X1부터 XTA까지의 정보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은닉 유닛을 디코더 재현 신경망에 토스를 해줘요. 토스를 해주면은 이 디코더 재현 신경망은 인코더 재현 신경망에서 계산한 은닉 유닛을 바탕으로 해서 단어를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매번 출력되는 단어는 인코더 재현 신경망이 인코딩을 했던 단어 X 영어 정보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디코더 재현 신경망이 이전 시간까지 계산했던 단어들의 정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림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인코더 재현 신경망입니다. 인코더 재현 신경망이고 이게 디코더 재현 신경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홈페이지에서 떠왔는데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코더 재현 신경망에서는 각각의 영어 단어들을 인코딩을 합니다. 인코딩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은닉 유닛은 이 인코더 재현 신경망에 입력으로 들어왔던 단어들의 정보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어요. 모두 다 포함하고 있겠죠? 이 은닉 유닛을 디코더 재현 신경망에 토스를 해줘요. 토스를 해줍니다. 정보를 토스를 해줘요. 그러면은 디코더 재현 신경망은 아까와 같이 똑같이 그냥 RNN에서 단어를 생성하듯이 단어를 생성하는데 근데 그 조건으로 인코더 재현 신경망에서 계산한 은닉 유닛에 기반해서 단어를 생성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디코더 재현 신경망에서 계산하는 여기 단어들은 인코더 재현 신경망에서 모델이 입력으로 받았던 그 영어 단어들에 기반해서 프랑스어 단어들을 생성하겠죠. 나머지 계산식은 다 똑같습니다. 그냥 재현 신경망의 식과 똑같은데 여기서 디코더 재현 신경망의 은닉 유닛
Z가 이제 디코더 제한 신경망의 은행 유닛인데 이 은행 유닛을 계산할 때 인코더 제한 신경망에서 계산한 은행 유닛을 받아서 디코더 제한 신경망의 은행 유닛을 계산하는 거예요. 나머지 식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디코더 제한 신경망인데 디코더 제한 신경망에서 은행 유닛을 계산할 때 각각의 은행 유닛을 원래 제한 신경망에서는 이 밑에 부분은 없어요. 밑에 부분은 없고 이게 이제 은행 유닛에 기반해서 은행 유닛과 모델의 이전 출력값에 기반해서 새로운 출력값을 생성하는데 디코더 제한 신경망은 기계 번역할 때는 인코더 제한 신경망에서 계산한 은행 유닛을 입력으로 받아서 이 값에 기반해서 단어로 출력하는 거죠. 근데 이 제한 신경망에는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또 있냐면은 제한 신경망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입력을 받아서 은행 유닛을 계산하고 이 은행 유닛은 이전 시간의 은행 유닛에 기반해서 은행 유닛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입력이 쭉 들어왔어요. 입력이 쭉 들어오고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은행 유닛은 현재 시간 단위에서 받는 입력뿐만이 아니라 이전 시간에서 받았던 입력 정보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히든 유닛 아니면. 근데 대개 이제 은행 유닛의 크기는 히든 유닛의 크기는 4K 많이 씁니다. 4096 디멘전을 많이 쓰는데 이 4096 디멘전 안에 모든 입력 정보들을 다 포함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입력의 길이가 굉장히 길다면은 이 4096 디멘전 안에 모든 입력 데이터들의 정보를 다 우겨 넣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특히 번역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번역에서는 이제 문장 길이도 길어질 수가 있는데 문장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은 하나의 벡터에 4096 차원의 벡터에 모든 문장의 정보를 넣는 것은 어렵습니다. 해결책이 첫 번째가 있는데 바이디렉셔널 RNA입니다. 양방향 제한 신경망. 양방향 제한 신경망은 그냥 제한 신경망과 똑같은데 방향을 바꿔줍니다. 두 개를 써요. 제한 신경망 두 개를 쓰는데 위에가 하나의 제한 신경망이고 이 아래가 또 하나의 제한 신경망이에요. 그래서 이 정방향이라고 그럴게요. 정방향이고 위에는 역방향이라고 그럴게요. 정방향 제한 신경망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력을 순차적으로 받습니다. 순차적으로 받아서 각각의 러닝 유닛은 입력 데이터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겠죠. 그리고 역방향 제한 신경망이 있는데 역방향 제한 신경망은 입력 시퀀스를 거꾸로 받아요. 거꾸로 받아서 요 역방향 제한 신경망의 가장 마지막에 남는 러닝 유닛은 첫 번째 입력의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겠죠. 첫 번째 입력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요 각각의 입력이 들어올 때마다 요 러닝 유닛을 다 저장을 시킵니다. 저장을 시키면은 역방향으로 만든 러닝 유닛과 정방향으로 만든 러닝 유닛을 이어붙여요. 이어붙이게 되면은 요 러닝 유닛에는 첫 번째 입력의 정보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이 러닝 유닛에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방향에서 첫 번째 입력 유닛을 첫 번째 입력 데이터의 정보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겠죠. 근데 이 역방향으로 생성되는 이 러닝 유닛의 값은 가장 끝에 있는 데이터부터 처음 데이터까지의 정보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매번 입력이 들어올 때마다 역방향, 정방향으로 러닝 유닛을 계산하고 이어붙이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내부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이 주의 집중 기작이라는 게 있어요. 어텐션 모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텐션 모델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실 한데 딥러닝이 지금까지 딥러닝이 이제 2006년부터 쭉 연구가 되다가 지금 이제 2017년이죠. 근데 큰 메이저 브렉스루는 이 메모리와 주의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딥러닝에 메모리와 주의 집중 기작을 넣어준 거죠. 이 주의 집중 기작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아까 번역 문제를 생각을 했을 때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요. 근데 이 각각의 기계 번역 모델이 번역을 하는 단어가 입력 문장 중에서 특정 단어가 될 수가 있어요.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특정 단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생성할 때 입력 문장에 있는 단어들의 총 선형 조합으로 고려를 해서 단어를 생성하는 겁니다. 입력 문장에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idirectional RNN으로 은닉 유닛을 만들고 이 은닉 유닛들의 조합으로 최종 은닉 유닛을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선형 조합이라고 그랬는데 선형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웨이트 값을 줘서 0에서 1 사이의 웨이트 값을 줘서 이 은닉 유닛의 값의 웨이티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은닉 유닛의 값의 웨이티드 평균을 구한 게 선형 조합을 구한 겁니다. 이 선형 조합의 값은 필요에 따라서 어떤 특정 단어의 웨이트가 높을 수가 있고 어떤 특정 단어의 웨이트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형 조합으로 계산된 은닉 유닛이 디코더 재현 신경망에 들어가서 디코더 재현 신경망은 그 은닉 유닛을 바탕으로 해서 단어를 생성해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인코더 재현 신경망이 있는데 인코더 재현 신경망에서 예전에는 최종 마지막 시간 단위의 은닉 유닛만 계산해서 그거를 디코더 재현 신경망에 토스를 해줬는데 주의 집중 기작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 각각의 은닉 유닛들을 인코더 재현 신경망 각각의 은닉 유닛들의 선형 조합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토스를 해주는 거죠. 디코더 재현 신경망에. 그래서 토스 받은 은닉 유닛을 바탕으로 해서 디코더 재현 신경망이 단어를 생성해내는 겁니다. 구글 번역기가 작년 11월에 어떻게 자신들이 모델을 만들었는지 공개를 했어요. 이 모델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현 신경망 두 개를 사용해서 인코더 재현 신경망과 디코더 재현 신경망을 사용했는데 GRU와 LSTM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인코더 재현 신경망에서는 8층짜리를 사용했고 디코더 재현 신경망에서도 8층짜리 GRU를 사용했습니다. 중간에 어텐션 모델이 있고요. 그 중에서 2층짜리 GRU는 이제 역방향으로 바이디렉셔널 LSTM으로 사용하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웃소스 소프트맥스 네,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것은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신경망이 있어요. 신경망이 있는데 이 은닉 유닛을 계산할 때는 시그모이드를 사용한다면 선형 영상하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써야 됩니다. 이걸 이제 은닉 유닛을 계산하는 방법이죠. 근데 출력 유닛을 계산할 때는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소프트맥스를 사용해요. 이걸 이제 보시죠. 소프트맥스를 사용하는데 이 소프트맥스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선형 영상을 하게 되면은 출력이 될 거고 이 벡터가 바로 이제 아웃풋 모드의 값으로 노멀라이제이션 되지 않은 아웃풋 모드의 값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시스값이 출력이 됐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것이고 각각의 클래스가 얼만큼의 확률로 계산이 됐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확률을 계산하고 싶으니까 각각 클래스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하고 싶으니까 확률은 총썸이 1입니다. 모든 확률의 총합은 1이죠. 이 각각의 디멘전이 하나의 레이블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레이블에 해당하고 이 레이블의 모델을 계산했을 때 이 현재 받은 데이터가 각각 레이블에 해당하는지 점수를 매기는 게 바로 이 값이에요. 선형영상값. 근데 확률값을 계산해주고 싶으니까 소프트맥스를 하는 거예요. 소프트맥스는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제를 계산하는 측면에 방로 그치 계산해줍니다. 그래서 이 선형 연산을 통해서 계산한 값이 5i예요. 5i인데 이 5i의 값을 지금 선형 연산은 노멀라이제이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이 1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합이 1이 되도록 노멀라이제이션 시키고 그 각각의 이 디멘전 값들의 차이를 익스포넨셜하게 지수순으로 차이를 벌어준다는 뜻입니다. 확률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소프트맥스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텐스플로우 실습을 할 텐데 요즘 딥러닝 툴킷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딥러닝 툴킷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GPU 컴퓨팅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딥러닝을 사용하시면 GPU 컴퓨팅을 사용하셔야 될 텐데 대부분의 뉴럴 네트워크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재현신경망이 행렬 연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GPU 연산은 이 행렬 연산을 아주 정렬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망 모델들이 행렬 연산들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GPU를 사용해서 신경망을 빠르게 학습을 시킬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푸다를 사용하게 된다면 CNN을 구현할 때 약 CPU보다 10배 정도 속도 향상이 됩니다. 현재 많이 쓰이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정리를 해봤는데 카페가 있어요. 카페는 이제 버클리 대학에서 만들었고요. 시플풀과 프로토버프, 구글 프로토버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컨볼루션한 뉴럴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죠. 그리고 토치라는 게 있어요. 토치는 페이스북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예전에 딥마인드에서 토치를 사용했는데 구글에서 압력을 줘서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토치는 루아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토치가 시아노나 텐서플로우보다 사용자 기반이 적어요. 그 이유는 유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토치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의 얘기에 따르면은 유아가 그래도 파이썬보다는 사용하기 쉽다고 그래요. 시아노가 있는데 시아노는 파이썬 기반이죠. 시아노는 몬트리올 대학교의 렌지오 교수 그룹에서 만든 거예요. 시아노 이제 심볼릭 연산을 제공을 하는데 이 심볼릭 연산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먼저 모델을 심볼릭 익스프레션으로 다 표현을 합니다. 심볼릭 익스프레션을 다 표현을 하고 컴파일 시키고 데이터를 실행 파일에 줘요. 그리고 한꺼번에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볼릭 익스프레션 따로, 데이터 실행 따로, 데이터 학습과 모델의 실행 따로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심볼릭 연산의 특징이에요. 심볼릭 연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GPU를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심볼릭 익스프레션을 CPU에서 컴파일 시켜요. 컴파일 시키고 그리고 실행 파일을 GPU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GPU는 실행 파일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넣고 학습을 시키고 실행을 시키겠죠. 그리고 심볼릭 연산의 또 장점이 있는데 미분이 굉장히 쉬워요. 미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미분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래머가 미분을 일일이 직접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볼릭 연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줘요. 그래서 자동으로 미분을 해준다는 점에서 시아노가 심볼릭 연산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라스가 있는데 케라스는 시아노와 텐서플로우로 구현한 래퍼 펑션이에요. 껍데기 래퍼 펑션이고 그것도 이제 심볼릭 연산을 제공합니다. 맥컨보넷이라는 것도 있는데 맥컨보넷은 매틀랩 기반인데 매틀랩에서 상용으로 거의 상용 안 하죠. 라이센스 때문에. 그리고 컨버레이션 뉴럴 네트워크를 제공을 해요. 텐서플로우가 있는데 오늘 할 거죠. 텐서플로우는 파이썬 기반이에요. 텐서플로우도 이제 심볼릭 연산을 제공하는데 그럼 이제 텐서플로우와 시아노 어느 것을 사용해야 되느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시아노가 더 빠릅니다. 텐서플로우보다. 그리고 텐서플로우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툴킷을 제공해줘요. 그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텐서플로우가 좀 더 많은 함수 모듈을 제공해줍니다. 더 많은 모듈을 제공해줘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저는 다양한 툴킷을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회사는 다양한 툴킷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시아노만 사용할 줄 알아요 그러면은 단쪽이에요, 단쪽. 텐서플로우만 사용할 줄 알아요 그러면 또 좀 그렇고 모든 툴킷을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아노로 구현되어 있는 것을 텐서플로우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텐서플로우로 구현되어 있는 것을 시아노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상황에 맞게끔 툴킷을 사용하셔야 됩니다.